아동기 행동장애 7장 기분장애. 이 장에서는 기분 또는 정서의 문제를 다루기로 하겠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들뜬 기분을,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슬픈 기분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기분이 특히 극단적 또는 지속적이거나 청소년의 기능을 훼손할 때 각기 조증과 우울증이라 이름 붙일 수 있으며, 이들은 내면화 장애의 또 다른 측면이다.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아동과 청소년의 기분 장애는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 한 가지 요인은 성인기 기분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분야에 괄목할 만한 발전이다. 아울러 진단 기술의 향상은 진단 기준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기분 장애에 관심이 있는 임상 실무자와 연구자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주로 우울증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울증의 측정 도구가 여럿 만들어짐에 따라 연구자들은 임상 집단과 정상 집단의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이 현상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발달 정신병리학이라는 새로운 관점도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울장애 또는 기분장애를 별도의 범주들로 분류하게 되면 앞서 불안장애를 살펴보면서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예를 들어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부합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다른 진단도 함께 받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이 장애를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조증을 살펴보는 것은 연구 및 치료와 관련한 문헌들이 조직되어 있는 방식으로 볼 때 의미가 있는 일이다. 1.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우울증이라는 용어는 불행한 기분이 만연하는 경험을 말한다. 이러한 주관적인 슬픔 또는 침울증의 경험은 우울증의 임상적 정의에서도 중요한 특징이다. 우울증인 청소년들의 기술한 내용을 보면 이들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동시에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민성, 즐거운 경험의 상실, 사회적 위축, 자아 존중감 저하, 집중력 결여, 학업 저조, 생물학적 기능, 수면, 식사, 배설의 변화, 신체적 고통 등이 흔히 나타난다. 이들은 그 밖에도 다른 여러 심리적 장애들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내면화 장애와 외연화 장애가 둘 다 나타나는데 분리불안 장애와 같은 불안 장애는 우울증과 함께 나타나는 장애들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장애일 것이다. 포맹 장애나 반항성 장애도 우울증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많이 보이는 장애이다.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들은 알코올이나 물질 남용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15세 소년 닉의 사례는 우울증의 발달과 진행 과정에 기여하는 몇 가지 요소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여준다. 닉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는 닉이 태어나기도 전에 집을 떠났다. 닉은 곱사등이로 태어났으며 그로 인해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신체적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닉이 병원에 오게 된 것은 절도죄로 체포된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어머니는 닉이 걸핏하면 짜증을 내고 거의 언제나 부르퉁해 있으며 자신과 닉 사이에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고 말한다. 최근 들어 닉은 감정 폭발이 부쩍 심해져서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벽과 문에다 구멍을 뚫기까지 했다. 닉은 자신이 아주 불행하고 생활에서 즐거움을 주는 일이 거의 없으며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도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외모를 많이 의식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자신을 놀리고 자신을 싫어한다고 느꼈으며 자신도 스스로를 싫어하고 있었다. 닉의 하루는 보통 다음과 같다. TV 보느라 밤늦게까지 있다가 아침에 일찍 눈을 뜨긴 하지만 9시나 10시까지 침대에 그냥 누워있다. 낮에는 대부분 집에서 혼자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닉은 체중이 많이 불었는데 그는 식욕을 조절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한다. 닉의 어머니는 오후 늦게 집에 돌아온다. 닉과 어머니는 닉이 또 학교를 결석한 것 때문에 싸운다. 둘은 TV를 보면서 아무 말 없이 저녁을 먹는다. 나머지 저녁 시간 내내 이런저런 일들로 다툼이 이어진다. 1. 역사적 관점. 최근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은 아동기 우울증에 대한 최근의 관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랫동안 아동 임상 연구에서 주도적인 견해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이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울증이란 초자아와 성숙한 자아의 기능이 드러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우울증에서 초자아는 자아의 처벌자로 작용한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초자아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아동에게 우울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아동의 우울증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관점은 아동기 우울증이라는 장애가 별도로 존재하는가에 관한 논쟁과 결부되어 있다. 가면 우울증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이 견해에서는 아동기 우울증이라는 장애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아동기 우울증에는 우울증 진단의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침울한 기분이나 그 밖의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제안한다. 기저에 우울장애가 존재하긴 하지만 과잉행동이나 비행과 같은 다른 문제들에 의해 가려진다고 보는 것이다. 기저에 있는 우울증이 직접 드러나지는 않고 임생가에 의해 추론된다. 실제로 일부 연구자들은 가면 우울증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로 인해 아동기 우울증의 진단 비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면 우울증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특정한 증상이 우울증의 징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작적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가면 우울증이라고 주장되는 증상들은 아동들이 보이는 온갖 종류의 문제 행동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면 우울증이라는 개념은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하겠다. 그러나 가면 우울증이라는 개념은 중요하다. 이 개념으로 인해 우울증이 아동기에 아주 흔히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가면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생각들, 즉 우울증은 아동기에도 발생하며 청소년들은 연령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또 성인기 우울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울증을 나타낸다는 생각들은 여전히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울증이 아동과 성인에게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생각은 발달적 관점이 진일보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여를 했다. 발달적 관점이 형성되기 시작한 초창기의 연구자들은 우울증 진단을 하게 만드는 행동들이 일시적인 발달 현상일 뿐이며 특정 연령대의 아동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령 고전적인 버클리 조사 연구는 6세 아동의 경우 소년은 37%, 소년은 29%가 식욕 부진, 흔히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문제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수치는 9세까지 각각 9%와 6%로 떨어지며 14세가 되면 남녀각기 14%의 아이들이 식욕 부진을 겪는다. 따라서 6세 아동의 식욕 부진을 일탈 행동이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식욕 부진이 9세 때까지 지속되고 특히 남자아이에게 나타난다면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침묵과 같은 어떤 행동들은 어느 연령에서나 너무도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비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른 연구자들은 정상 집단의 아동들도 상당한 비율로 임상 표본의 우울장애의 특징이라고 판단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아동기의 우울증은 보편적이고 일시적인 발달 현상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레프노비츠와 버터는 임상 전문가들이 아동기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는 한 가지 이유는 식욕 부진이나 과도한 침묵과 같은 행동들이 아동에게는 드물게 나타나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라고 아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울증을 발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이 장 전반에 걸쳐 기술될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초기의 입장은 아동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일시적인 슬픔이나 부정적인 감정의 경험과 그러한 감정의 장기적인 지속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또 증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과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아이가 한두 가지의 우울증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 발달 단계의 전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들이 다른 여러 문제와 기능 손상을 수반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어떤 경우에나 기준 패턴과 발달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라 임상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진단 실무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발달적 관점은 이제 우울증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2. 우울증의 정의.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현상 그 자체가 워낙 여러 영향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거쳐서 임상적으로 복잡하게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지적한 대로 아동의 우울증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정의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칼슨과
켄트웰의 연구는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UCLA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7에서 17세 사이의 아동 1000여 명 중 21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우울증을 3가지 기준에 의해 정의했다. 첫 번째 기준으로는 아동들이 병원 접수 시에 언급하는 문제들 중에 우울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두 번째 기준으로는 아동들에게 아동 우울증 검사, CDI라는 지필 검사를 실시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으로는 102명의 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DSM 정서장애를 보이는지 여부를 평가했다. 접수 시의 우울 증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수의 아동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DI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그보다 적은 수의 아동이, DSM 진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가장 적은 수의 아동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단순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그보다는 정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만약 CDI가 우울 증상보다 기준이 더 엄격한 것에 불과하다면 CDI 기준으로 했을 때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모든 아동들이 우울 증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DSM 정서장애 아동들이 CDI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 결과와 그 밖의 결과들은 우울증의 평가 방법에 따라 아동들이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동성은 사용된 방법의 차이 또는 선택된 정보 제공자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정보 제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아동의 정서 문제와 행동 문제를 보는 시각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정보 제공자의 관점 차이는 카즈딘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31명의 정신과 입원 아동들과 그 부모들을 직접 면담하여 이를 기초로 DSM 진단을 내렸으며 이 진단을 CDI 점수에 근거한 기준과 비교했다. CDI는 아동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실시되었다. 그 밖에도 아동들과 그 부모들에게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성들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칼손과 칸트웰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우울증 진단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특성들도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7-1에 이러한 결과의 일부가 제시되어 있다. CDI 점수가 높은 것을 우울증으로 정의할 경우 우울한 아동들은 좀 더 절망적이었고 자아 존중감이 더 낮았으며 부정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제의 소재 척도를 보면 통제가 자기 자신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심했다. 그러나 다른 두 가지 기준에 의하면 이런 특성들에 있어서 우울한 아동들과 그렇지 않은 아동들 간의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CDI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우울증 점수가 높은 아동들이 아주 낮은 아동들보다 많은 증상이 있어서 문제가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두 가지 기준의 경우에는 우울증과 이런 여러 문제들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특성들은 우울증을 진단하는 기준이나 정보 제공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우울증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동기 우울증은 증후군 또는 장애이며 우울증 또는 더 넓게는 기분장애에 있어서 DSM 정의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 주도적인 견해라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2. 기분장애의 분류 1. DSM 접근 DSM-4에서 우울증과 조증은 기분장애의 범주에 속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기분장애 진단에 사용되는 별도의 범주는 없다. 기분장애 진단의 기준은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에게 모두 동일하다. 기분장애는 때로 단극성, 한 가지 기분 대개 우울증 또는 양극성, 두 가지 기분 우울증과 조증으로 나타난다. DSM-4는 기분 에피소드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는 진단이 아니지만 기분장애 진단의 기초가 된다. 4가지 유형의 기분 에피소드가 기술되고 있다.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의 중요한 특성은 거의 모든 활동에서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을 느끼는 시기를 겪는다는 것이다.
조증 에피소드의 기본 특징은 일정 시기 동안 비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의기양양하거나 과대망상을 하거나 과민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혼합 에피소드는 조증 에피소드와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의 증상들이 다 나타난다. 경조증 에피소드는 증상이 조증 에피소드와 같지만 정도가 덜 심각하고 기능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다. 2. 우울장애. 주요 우울장애는 우울증을 정의하는 기본적인 DSM 범주이다. 이 장애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가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된다.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가 나타나는 데 필요한 증상은 아동, 청소년, 성인에게 모두 동일한데 이 증상들은 표 7-2에 수록되어 있다. 한 가지 예외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과민성의 우울한 기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울증을 겪는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 80% 이상이 과민한 기분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DSM에서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내리려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 5가지 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있다. 이 증상들 중 하나는 우울한 또는 과민한 기분이거나 즐거움의 상실이 이어야 한다. 이 증상들은 적어도 2주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이 증상들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고통을 일으키거나 해당 아동에게 중요한 기능 영역, 사회적 영역, 학업 영역에 손상을 일으켜야 한다. 표 7-2 DSM-4에서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 진단에 사용하는 증상들 1. 우울한 또는 과민한 기분 2.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3. 체중이나 식욕의 변화 4. 수면 장애 5. 운동성 흥분 또는 지체 6. 피로감 또는 활력 상실 7. 무가치한 느낌 또는 죄책감 8. 생각하거나 정신을 집중하거나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움 9. 죽음에 대한 생각 또는 자살 생각, 행동 기분 부전 장애는 DSM-4에 들어있는 또 다른 주요 우울 장애이다. 이는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의 여러 증상들이 덜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더 오랜 기간 동안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장애이다. 우울한 기분 또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과민한 기분은 다음 증상들 중에서 2가지 또는 그 이상과 함께 적어도 1년 동안 나타난다. 식욕 부진 또는 과식, 수면 장애, 활력 부족 또는 피로, 자아 존중감 저하, 정신 집중 또는 의사결정의 문제, 절망감. 이 증상들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켜야 한다. 이중 우울증이라는 용어는 기분 부전증과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가 동시에 나타나는 사례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기분 부전증은 대부분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가 발생하기 이전에 나타난다. 우울증에 걸린 아동들은 또 우울한 기분이 있는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장애는 우울 증상이 다른 우울장애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이라고 간주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DSM 접근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기분장애가 성인의 기분장애와 동일하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과 일치하는 몇 가지 연구가 있다. 우울증을 겪는 성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많은 인지적 특성들, 생물학적 상관 요인들, 그리고 행동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은 모든 연령 집단에서 우울장애의 똑같은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연구자들은 주장하는 바 지금까지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들은 아직 제대로 설명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성별에 따른 유병률을 들 수 있다. 우울증은 성인 남자보다 성인 여자에게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반면에 아동의 경우에는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유병률의 성차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 게다가 성인 우울증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심각한 증상이 아동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으며 생물학적 상관 요인들도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항우울 약물 치료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도 성인에게 미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지도 증명된 바 없다. 끝으로 우울증으로 진단된 아동과 청소년들이 우울증 이외의 다른 장애들을 높은 비율로 나타내는 것은 발달에 따른 우울증 표출 방식의 차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우울증과 그 밖의 장애들의 관계는 우울증의 진행과 그 치료에 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3. 우울증을 분류하는 경험적 접근. 우울 증상을 포함하는 증후군들은 우울증을 경험적으로 분류하려는 접근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이것은 아첸바흐 도구의 증후군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규칙적으로 함께 발생하는 우울 증상들을 포함하는 증후군들은 불안과 위축 행동의 특징적인 증상들도 포함하고 있다. 즉 이런 연구들은 우울 증상만을 포함하는 증후군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우울과 불안의 특징들이 혼재하는 현상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꾸준히 발견되고 있으며 아동의 우울증이 성인의 우울증과 같은 방식으로 표출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최근의 연구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 가지 쟁점은 발달 수준에 민감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발달적 관점의 견지에서 각종의 우울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이 아동들은 DSM에 정의된 기분장애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는다. 우울증이 측정되었느냐, 진단되었느냐에 관계없이 상당히 심각한 우울 증상을 겪는 아동들을 연구의 초점에 놓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진단 기준이 설정한 절단 점수가 과연 결정적인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일상생활의 기능에서 손상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4. 양극성 장애. DSM-4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기분 장애로는 양극성 장애와 순환성 장애가 있는데 이런 장애에는 우울 증상뿐만 아니라 조증도 나타난다. 조증 에피소드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조증 외에 적어도 3가지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 표 7-3에 이 증상들이 제시되어 있다. 양극성 장애나 순환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조증과 우울증을 모두 겪는다. 우울증에 비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장애들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조증 에피소드에서 나타나는 고양된 기분은 도취된, 몹시 좋은, 기분 좋은, 들뜬 등의 용어로 표현되지만 당사자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DSM-4는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조증 에피소드와 양극성 장애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 연령 집단의 조증 에피소드는 반사회적 행동, 학교 중퇴, 학업 실패 또는 물질 사용과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한다. 청소년의 조증 에피소드는 또 정신병적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조발성 양극성 장애는 간혹 정신분열증으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춘기 이전에는 양극성 장애가 대단히 드문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들이 나타내는 조증의 증상은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과민한 것으로 나타나며 성인에게서 볼 수 있듯이 에피소드가 번갈아 나타나기보다는 만성적으로 조증과 우울증 증상이 혼합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비전형적이다. 이 청소년들은 전형적인 양극성 장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양극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곤 한다. 사춘기 이전 아동에게 양극성 장애가 있다고 보는 경우 이 장애가 다른 장애와 구별되고 비임상적 행동 표출과 구별될 수도 있도록 대단히 신중하게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사실 어린 아동의 조증에 대한 기술은 너무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조증을 까다로운 기질 같은 개념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다른 장애의 심한 형태를 조증이나 양극성 장애의 징후로 보는 등 진단의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아동의 상상놀이, 과잉행동, 원기왕성 등의 특질은 조증 증상으로 잘못 판단될 우려가 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반항성 장애, 우울증을 포함한 다른 여러 장애가 심한 아동들에게는 조증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아주 보편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런 아동들에게 양극성 장애 진단을 내려야 하는가? 아니면 조증 행동은 심한 아동 정신병리 의 불특정적인 증상인가? 표 7-3 DSM-4에서 조증 에피소드 진단에 사용하는 증상들 1. 계속해서 의기양양하거나 과대망상을 하거나 과민한 기분 2. 자아존중감의 확장 3. 수면의 필요성 감소 4. 평상시보다 말이 많아짐 5. 사고가 질주하는 느낌 6. 산만함 7. 목표 지향적 행동의 증가 또는 정신운동성 흥분 8.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 지나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예. 술잔치에서 흥청망청하기, 무분별한 성적 행동.